있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는 다시 더워진다고 하죠. 이렇게 더워졌다 또 선선해졌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서서히 계절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각급 학교의 개학도 임박했죠. 이것은 2017년도도 하반기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에 남은 사건들이 많았던 2017년 상반기. 이제는 이런 일을 벌이기보다는 일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지난한 여름은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는 날인데요. 그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왔던 것 외에, 한쪽의 요청으로 만남이 진행되는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히 미국 측의 요구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미국이 자신들의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될 만한 FTA 협정 개정이나 수정을 요구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보죠. 현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시죠.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회의하죠. 지금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들어가는 네. 거 화면에 얼핏 봤는데, 그죠? 네. 예. 네. 그러면 지금 한미 간의 입장이 어떤지 그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일단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기가 공약으로 네. 이 끔찍한 협상이었던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협상, 미국에서는 재협상이죠. 우리는 개정이라 부르지만, 예. 그걸 이제 요구해서 특히 한미 간의 무역 적자를 시비 걸면서 미국이 특별 회기를 우리 쪽에다가 요구를 했고, 특별 회기를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회의, 특별 회기 첫 번째 회의가 이제 오늘 개최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한미 FTA 개정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미국이 걸고 넘어질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보세요? 철강, 자동차 이런 거요? 철강하고 자동차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상품 분야에서 대미 흑자의 90%가 자동차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 협정의 자동차는 5년 차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흑자를 기록한 게 자동차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는 한미 FTA 관계 없는 품목이죠. 그렇군요. 또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은 이미 한미 FTA 관계없이 1990년대부터 네. 선진국 사회에서 철강 관세를 없애자 이렇게 합의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철강 역시 사실상 한미 FTA 관계 없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자동차하고 철강을 시비를 걸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한미 FTA 때문에 적자가 커졌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동차하고 철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따져보면은 한미 FTA하고 사실상 관계없는 품목을 시비를 거는 셈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앞에 내세워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노림수가 있다? 그것도 가능하죠. 특히 예.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구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주로 서비스 무역, 특히 금융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쪽 분야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강한 데가 바로 서비스 분야예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우리 쪽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특히 철강 같은
분야를 시비 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서비스 분야.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한테 많이 그러면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미 FTA 이후에 예. 지속적으로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특히 상품 무역 쪽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흑자가 꽤 되지만 일단 그 추세적으로 볼 때 그것이 완화 내지 감소하는 추세인데 아하. 서비스 무역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미 FTA 굴러간 걸 이렇게 보면 네. 우리한테 유리하고 미국한테 불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불리하고 미국한테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 유리하고 한국이 유리하고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업종, 어떤 분야가 유리했고 마찬가지 미국도 미국의 서비스 분야, 미국의 특히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익이 많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분야도 역시 미국이 이익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각 업종과 분야별로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보는 것이 아마 좀 더 현실적일 겁니다. 우리가 좀 이익이 받던 건 그럼 어느 거예요? 한미 FTA 때문에 이익 받던 분야는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빼버리면은 예. 자동차가 거의 90%인데 예, 방금 예. 말씀드린 것처럼 5년 5년 뒤에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관계 없는 예.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참 어떤 분야가 특별히 이익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약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한미 FTA 지금까지의 기존의 한미 FTA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크죠. 많은 이익을 그죠? 받죠 미국이. 네. 예. 근데 이제 더 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제 이거를 빌미 삼아서 예. 특히 뭐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나아가서 한미 FTA가 주 타겟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예. 대미무역 흑자의 10배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멕시코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예. 멕시코도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한국을 때려서 다른 분야에서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미 FTA 일각에서는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그거는 아마 미국 쪽에서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의 농업 분야는 쇠고기를 비롯해서 한미 FTA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없애야 될 아무 이유도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국내 업계에서도 물론 이익 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절대 한미 FTA 폐기까지는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은 주로 물론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죠. 뭐 나중에 협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익을 방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쪽의 특히 폐기 같은 경우에는 폐기로는 사실 공갈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요, 우리 측이 이제 미국이 물론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 재협상 기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투자자 국가 소송제 같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ISDS, 우리나라 ISD라 부르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보자 하고 미국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미국의 요구에서 부당하게 우리가 넘겨준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새로운 세제를 배기량 기준의 세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 한미 FTA 때문에 못해요. 협정 위반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배기가스 규제를 한국이 하지 마라. 미국 차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 리스트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배기가스 규제해야 되는데 예.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 자동차 이 판매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특히 비용에 자동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지금 네. 조금 전에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는 거 뉴스에서 나왔는데 네. 뭐 통상 능력을 검증할 첫 번째 시험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한미 FTA 체결 협상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예전에 담당했던 그런 네.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죠? 네. 어떻게 이번에는 이 협상을 그렇다면은 본인이 했던 거니까 또 본인이 잘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반대로 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약가 적정화 방안이라고 네. 우리 정부에서 당시에 과거에 시행하려고 했을 때 김현종 본부장께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죽도록 싸웠다. 그게 반대해서 한 이런 이야기들이 네. 위키릭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미 쭉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또 미국의 제약업계를 위해서 죽도록 싸울 건지 아니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울 건지 한번 지켜봐야죠. 김현종 본부장이 오늘 당당하게 협상을 임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본인의 그만큼 각오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일단 당당하게 임하겠다 하는 건 이미 대통령의 요구였죠. 오래전부터. 한미 FTA 관련해서 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대통령 워딩을 가져왔다고 봐야죠. 예, 대통령의 워딩을 갖고 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협상이 언제쯤 끝나요, 이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알 수 없어요, 그게? 예, 왜냐하니까, 예. 미국의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낮은 건지 중간인지 아니면 높은 수준인지에 예. 따라서 협상이 짧을 건지 아니면 중간쯤인지 아니면 길게 될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 오늘은 그야말로 특별회기의 첫날이기 때문에 예. 향후의 어젠다가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회의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제 설정도 안 했고 오늘 그렇죠. 이제 의제 설정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게 끝난다 하더라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국내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국회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협상 선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오늘은 이런 아젠다를 설정하려고 논의를 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끝나겠네요. 예? 네, 거의 탐색전에 가까운 거지. 오늘 결정한다. 이건 불성설이죠. 결과 발표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결과는 앞으로 1년이 될지 최종 결과는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 국내 정치적 입지도 좀 바뀔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거는 좀 이르겠네요. 많이 이르죠. 왜냐하니까 이 한미 FTA 재협상보다 더 중요한 게 나프타 재협상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그다음 실제로 미국이 노리는 거는 중국이죠. 중국과 소위 말하는 무역 전쟁. 그걸 왜 또 중국이 중요하냐면요. 대미 흑자에 우리보다 10배 이상을 중국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주 타겟은 중국이고 특히 그다음에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니까 이거하고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도는 아마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 8시 31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출근길 마무리될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 사고 처리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파도 있고요. 교통량도 있어서 안양교부터 양평교까지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여의교 부근 3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현재까지 사고 처리 작업되지 않고 있어서 역시나 여파가 많이 길어졌고요. 행주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1시간 10분 소요됩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통과하는데도 55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파리 부동산 대책. 이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그냥 확 줄은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이제 이건 아주 긍정적인 효과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급선무잖아요. 예. 7월까지만 해도 이제 막차 타겠다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 확 늘었다가 8월 들어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 폭탄으로 그리고 대출기를 잡아서 돈줄을 재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데요. 중에 돈줄을 재는 거는 당연히 자격을 요건을 강화하니까 대출 받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예. LTV, DTI 다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까지 그러니까 딱 열흘 정도입니다. 2일부터는 딱 열흘 기간을 봤더니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원으로 작년에는 한 5조 원 정도였으니까 65%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준 건 아니고요. 증가율이 둔화됐다 이 표현이 정확한 거고요. 대신 이제 담보대출 못 받으니까 대출은 받아야 되는데 사금융 불법 대부업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신용대출, 개인 신용대출 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카카오뱅크 쪽으로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 뉴스를 지금 누가 제일 많이 귀를 쫑긋해서 듣냐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뉴스를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 뉴스를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 사람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이 왜냐하면 요즘 정부 금융감독원 4층에 가서 안 속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카카오뱅크 내지는 신용대출 그리고 이따가 제가 얘기해드릴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를 또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신용대출로 다 발길을 돌리니까 신용대출 보이스피싱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K뱅크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 꽤 뉴스 정말 열심히 들어요. 예. 보이스피싱이 그 트렌드만 봐도 지금 뉴스 핵심은 요즘 흐름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리고 요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 살충제 계란 문제요. 이게 빵과 훈제 계란용으로도 팔린 게 확인이 됐죠. 정말 무농약 계란 팔겠다고 하는 또 보이스피싱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100개 중에 1개가 무농약 계란이고 나머지 무항생제라도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농식품부와 식약처에서 그 유해성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이미 451만 개, 어마어마하죠. 451만 개가 계란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그걸 압류해서 폐기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어제 KBS 보도는 3,300만 개가 유통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3,300만 개 유통됐고요. 사실 3,300만 개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개도 못 먹습니다. 그렇긴 그렇지만 국민이 하루 반 개 정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평균 반 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하루치예요. 유럽에 비하면 많이 안 먹는 거죠. 조금 그렇죠. 먹는 우리 거죠. 빵을 저희 주식은 그래도 아직은 쌀이니까. 근데 많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하루 딱 소비치입니다. 3,300만 개 해봐야. 근데 그게 중요한 그것보다 더 이제 유념해 봐야 될 거는 이게
이미 35만 개가 계란 형태가 아니라 빵이나 훈제 계란 형태로 유통이 됐다는 거죠. 저 경남 뭐 울산 뭐 이쪽에서 주로 유통됐다라는 거잖아요. 뷔페 식당에서 무심결에 먹었던 빵 안에 살충제 성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이 수거 검사를 수거를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하시는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는 성인이 살충제 계란을 한꺼번에 127개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먹고 있어요. 계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고요. 그래도 이 계속 살충제 달걀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주춤하지 않나요? 달걀 드실 때 혹시나 아무 식당에서는 잘 안 먹고요. 전 신경이 철사라서 뭐 별로. 아니 물론 이제 교수님은 이제 좋은 계란만 달걀만 드시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먹습니다. 집안이면 좋은 계란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친환경 계란 다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단골 식당이나 집에서만 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어제 이제 식약처나 뭐 농식품부에서 이제 국민 불안 심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이거죠. 하루에 24개까지 먹어도 영하 기준으로 뭐 급성 독성이 나타나지 않고 성인은 급기야 127개까지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전혀 이제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는 계란을 매일 2.6개씩 먹어도 무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반 개씩 먹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이 달걀 사태 보여주는 걸 보면 정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우리가 뉴스 브리핑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축적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독성 이런 걸 살충제 이걸 먹어가지고 급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하루에 126개를 먹어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 이 조금씩 누적이 돼가지고 다른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살충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독할 수도 없잖아요. 네. 자, 이거 참, 근데, 이게 참 이것도 참 큰 문제예요. 그리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규모가 코스닥 시장을 넘어섰다 그러는데, 야, 이것도 큰일이네요. 정말 가상화폐 투자 주변에 보면 많이 하고요. 전 세계에 좀 가상화폐. 많이 해요. 저는 안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이 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니까.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지. 로또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일확천금. 연금 복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연금 복권과 로또와 가상화폐.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 금액이 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3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중에 빗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19일 같은 경우에 거래액이 2조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고요. 이게 그 전날 코스닥 시장이 2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넘어선 거죠. 개미들의 가장 곽강받는 투자처가 코스닥이고 최근에 뭐 약간 덜하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뜨겁다고 하지만 가상화폐가 더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장 큰 손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 계속 거래 규모가 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는 어떤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은행들이 비트코인 계좌를 없애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발급해줬던 그 가상 계좌를 모두 회수했고요. 다른 은행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거래를 해요? 가상화폐에 있는 이제 사실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은행들이 지금 막는 건 아니죠. 근데 국민은행이 그러니까 일단 막는데 가서 더 많은 거죠. 국민은행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계좌 발급받아서 고객들을 건네주고 막 하거든요. 은행 계좌라는 게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증권사에 CM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 계좌가 있으니까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은행이 이렇게 움직임 나섰으니까 다른 은행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게 오를 때 왜 오르는지 모르고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주식도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또 주식은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한다 그러고 왜 뒤에서 그래도 해석이라도 가능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게 해석이 불가능하죠. 제가 가상화폐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가상화폐 지금 돈이 몰리고. 찬성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자, 자전거 주차장이 요즘 자전거 쓰레기장으로 변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이 주변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면 자전거가 정말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도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가족들의 저희 집도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4대, 3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옛날에는 그 짐 자전거라고 모를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큰 거 뒤에 요즘도 쌀가마니 싣고 다니는 거. 예. 요즘도 타고 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타고 계시죠. 짐 자전거 없을 거래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형태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자전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뭐 예전에 되게 그 자전거 타는 걸 건강에 좋다라고 되게 그 육성 진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되게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 주차할 때는 돈을 내잖아요. 예. 근데 뭐 자전거 주차장 돈 내나요? 친환경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전거에 거기다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거죠. 그런 자전거들이 너무 많아서 각 지자체가 골칫덩어리여서 이제 스티커를 발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요. 그 자전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자전거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오래된 자전거를 이제 처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대 정도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 자전거 저주지 할 텐데 그걸 이제 처분해서 한 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1,800원 정도에 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의 헐값에 파는 거고요. 규정상으로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이것도 물어내라고 해서 약간의 분쟁이 붙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자전거 주차장이 대부분 무료인데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생기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전거 주차장이 유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탈 수 있는 자전거들이 있잖아요. 흔히 따릉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타긴 하는데 자전거 주차장도 아마 계속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 유료로 많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지난 일요일은 국민보고회라는 행사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요 현안별로 성과가 나와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첫 번째 부분.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분야가 경제하고 국방안보인데 국방안보 분야의 최우선 과제를 뭘 꼽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K9 자주포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죠. 네. 안보에 있어서는 또 외교,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 또 이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18일, 19일 실시하고 20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18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0.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국방 그리고 안보 분야의 최우선 추진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이 방산 비리 척결 및 방위 산업 육성 그리고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가 가장 많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전시작전권 임기 내 환수는 이 시급성 측면에서는 낮게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안보 불안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북한 위협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안보 불안이 시시각각 가중되는 것으로 여론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치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네,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배경이기도 했고 현재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적폐청산 외에는 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꼽았습니다. 이 강도 높은 검찰, 경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불거진 이 공공기관과 외부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이 적폐청산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치행정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이 헌법 개정을 통한 국민주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 추진 요구도 이 10% 이상 꼽혔는데요. 이 그만큼 내년 6월로 약속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이죠. 예, 지방 그리고 국민주권 강화가 또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방 안보 분야하고 경제 분야가 제일 큰 관심사일 거다 이랬는데 네.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진짜 뭐 국민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이 호소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응답돼야 될 것이 바로 이 경제 민생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주거가 핵심으로 꼽혔는데요. 이 가계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 부동산 대책 강화를 통한 주거비 절감이 꼽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매우 높게 선택받은 것이 이 청년 일자리였는데요.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아야야야 아픈 거거든요. 진짜로 아픈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지금 아프다는 국민들이 많은데 예. 정말 아픈 데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직, 은퇴 대비하는 이 일자리 안정망 구축. 그러니까 아마 고령층의 일자리거든요. 아프니까 노인이다죠. 예, 아프니까 정말 아픈 거죠. 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예. 이분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또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은 이 교통비 및 통신비 절감으로 이 국민 생활비가 좀 절감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예. 그 부동산은 그래도 지금 부동산 정책 세게 내놨고 네. 문재인 대통령 그랬잖아요. 계속 주머니에 갖고 있다. 네. 정책들을 이제 하나씩 내놓으면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집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씩 전반적인 소득이 나아질수록 하는 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 삶의 질 문제 아니겠어요? 네, 저녁이 있는 삶, 그죠? 네.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기자회견 100일, 시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자리 정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를 표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 정부의 과제별 중요도를 물어봤는데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생 대책이 가장 또 크게 꼽혔습니다. 양극화 해소, 국민 복지 향상 정책이 이 정부 정책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아서 일자리, 복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또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이 돈 문제입니다. 이 법안 통과에 있어서 야권과의 재원 관련한 줄다리기가 또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것이 이제 입시 제도. 또 신유 교수님 또 학교에 계시니까 입시 제도 정말 학생들로서는 상당히 큰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짐이죠. 그런데 지금 수능 절대 평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추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또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와 또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각 학교의 반응. 심지어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땅 파서 학교 운영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과연 이런 정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네. 입시 제도가 이렇게 우리처럼 시험 보고 객관적인 점수로 하는 추세를 가진 나라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들이냐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잘 안 되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회적 신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사회자본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되면 다양한 방법의 입시 전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사회적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교육 문제라 우리 교수님
네, 넘어가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제일 국민들이 신경 쓰는 거 국방안보 이게 특히 이제 그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런 그 여론조사도 있죠. 네,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국민 여론도 상당히 변화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대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또 공감도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미군 수뇌부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참관으로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많은 별을 출동한 거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별을 하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보게 됐다. 예. 이런 또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주한 미군 철수 발언 운운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대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초강경 대응 입장 그리고 이 부분적 강경 대응 입장 그리고 조건부 강경 대응 입장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거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는 대화보다는 조금 강경 대응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화를 기본으로 한 이 평화적 관계로 일관해야 한다는 이 순수한 평화적 대화 여론은 16.9%에 그쳤습니다. 물론 대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할 텐데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이 강경한 국민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국민들이 이 삶의 질 문제, 그죠? 그러고서 이제 좀 생활비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꼽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삶의 질 문제는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복지의 자원을 하기 위한 부자 증세. 이거는 네. 제가 볼 때 국민 여론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이 선풍적인 호응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므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압도적인 지지인데요. 이 부자 정세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 높은 이유도 있겠고 일단 또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 과제라는 점 때문에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네이밍 효과도 있습니다. 초고소득층, 초대기업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또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타겟을 설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세금 인상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 국민 정체를 대상으로 호응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아까 집 문제, 먹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주 또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시장 안정화에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고요. 4명 중 1명 정도만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 중요한데 이 빈대 잡다가 또 초과상관 태우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우려는 아주 좋은데 이 정책이 아주 좋은데 시장은 잡되 실수요자는 잡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 옳은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이 정책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높은 건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냥 묻어가는 건지 이거 어떤 거예요? 네, 지금의 상황을 마법의 침 100일 효과 이야기만 하면 다 지지를 받는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성적 지지보다는 감성적 지지,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절대 지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드 배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높았다가 찬성으로 돌았었고요. 또 살충제 계란 파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내리지 않고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란으로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개혁 과제 실천에 이런 높은 지지율이 필요한 동력인데 이 지지율이 또 낮아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지율과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보편성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 위해서는 야권과 소통도 좀 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수준은 그럼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야당 대표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탄핵 국민으로 적폐 청산 슬로건이 예. 선점 효과를 누린 것이 또 큰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혁 더 높여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개혁 드라이브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